오늘은 개발자들이 취업을 위해 포트폴리오, 자소서, 이력서 등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만들어서 취업에 쓰인 서류들로 이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작년 11월에 만든 것이고 대기업 빼고는 모두 합격한 이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지나치려고 하시는 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상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이상 되시는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서류는 학원 수강 기간 중에 무려 제가 3주 동안 투입을 한 서류이고, 그 투입한 시간 동안 개발은 거의 일체 진행하지 않고 오직 서류에만 투입을 했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쓴 서류는 많은 강사님들의 코멘트와 조언을 통해서 수차례 갈아엎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제 자료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님들은 대기업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또 대기업을 나오셔서 자사를 운영하시면서 대표님으로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유니티 에벤젤리스트 출신이신 분들, 유니티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들을 받았습니다. 저만 이 조언을 받았냐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 서류 자랑을 조금 해야 돼서 여러분들한테 제 걸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자랑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영상 볼 맛이 나니까요. 사실 이건 자랑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알만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원서를 냈었을 때는 모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들에서는 합격을 한 이력이 있죠.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본 적이 없어서 여기도 합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포트폴리오와 자소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학원을 다닐 때 그 마칠 때쯤에 학원생들의 자소서,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평가해 주기 위해서 평가위원으로 기업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대표님을 초청해서 수강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까지 진행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었던 그 서류들이 학원 내에서는 가장 포폴, 이력서, 자소서를 잘 썼다고 평가를 받았었고, 현재 저희 학원에서도 이 벤치마킹용으로 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당시 때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서류를 작성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기업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가 부족한지는 지금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서류를 보강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11월 때 이미 취직을 해가지고 갈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그 이력서 포포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그거를 한 하려고 하면 어쨌든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이직을 하게 될 때,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될 때, 그때 그러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대기업 이력서, 자소서, 포폴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주제로 그때 찾아뵙거나 그럴게요. 대기업 쪽은. 자, 오늘은 자소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세 가지 중에서 이번 편은 포폴 편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개발 공부가 덜 돼서 아직 취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미리 포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취업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역시 지금 당장 늦었지만 포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발을 잘 하신다고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미리 포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 속하신 분들은 모두 미리 포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냐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개발 실력과 자소서, 포폴, 이력서를 쓰는 능력은 완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분야는 무슨 분야냐면 바로 마케팅 분야예요. 아무리 개발을 잘하셔도 취업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이 서류라는 마케팅을 성공하지 못하면 코딩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몇몇 분 계셔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 자소서, 포폴 이런 거 다 공개도 했고 쓰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려고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그 패턴으로 서류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서류를 마케팅 분류라고 하냐면 저희가 지금 뛰어드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 시장. 왜 시장이라 그러죠? 시장은 상품이 거래되는 곳을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누가 사죠?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의 제품을 삽니다. 여러분이 제품이 되는 거고 그걸 사는 것은 기업입니다. 동묘시장 가보신 분? 안 가보셨다고요? 아, 가보셨다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길거리에 물건들을 쫙 펼쳐놓고 그리고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가격표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살까요? 네, 사죠. 왜? 싸니까. 일단 싸니까 사요. 근데 만약에 이마트에서 파는 물품과 똑같은 물품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에어팟이라고 합시다. 에어팟인데 그 에어팟을 뭐 20만 원에 동묘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없고 택도 없고 반면에 길바닥에서 파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물품은 가격표, 뭐 택, 비닐 포장, 점원의 친절한 설명까지 이런 호객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마케팅이에요. 이 마케팅이 들어간 것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케팅은 아닌데 마케팅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공대생이니까. 이러한 호객행위, 마케팅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고 포장지 없이 그냥 알맹이만 떡 있는 똑같은 제품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시겠어요? 더 구매력이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박스 테이프로 만든 이것보다 옆에 있는 이 선물 포장지로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겠죠.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품이었을 때 우리라는 제품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이것 또한 취업 시장이라는 거에서 하나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묘 시장에서 파는 물품 중 하나가 돼서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잘 해서 좋은 가격에 잘 팔려 나갈지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자소서, 포폴, 이력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객행위는 이 세 가지 종류 서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천하신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서류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를 하나 들고 갑시다.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많이 든 예시가 있었는데 골프로 예시를 드셨어요. 참고로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축구라는 예시로 들어볼게요. 페널티킥을 찬다고 했었을 때 공격수가 골대에 골을 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눈으로 현재 그 공의 위치를 봅니다. 그리고 골대의 방향과 거리를 가늠해서 어느 방향으로 공을 어떤 힘으로 찰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계산된 방향과 거리로 공을 찹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눈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풀어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죠.
축구와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현재 공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내가 구현했는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한 역할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을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골대의 방향과 거리. 이 뜻은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무엇인지, 어딘지. 만약에 저는 유니티 개발자이기 때문에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취업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기업에 갈 건지, 뭘 사용하는 기업에 갈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수학 알고리즘 같은 것들과 더 높은 그 고급의 프로젝트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1차선에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요번에 알았는데 그 외에는 기본적인 것만 역량이 딱딱딱 갖춰줘도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저희가 파악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면 세 번째, 저는 그 스킬을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목표 방향으로 수술한다. 우리가 유니티 개발자인데 웹을 당장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C샵을 쓰는데 자바를 당장 공부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기업에서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거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스킬을 저희가 습득을 하면 돼요.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죠. 기업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알려줄게요. 밑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게 기본인데요. 저희는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 중소기업 이상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준하고 발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갈 건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역량들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만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화 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저희가 뭡니까? 취준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대학생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취준생의 목적은 뭡니까? 취업이잖아요. 골 라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골 라인이 없어요. 계속 뭐 취업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다른 분야로 터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봇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취준생일 때 자신이 취준생이라고 생각하면 이 전략을 써야 돼요. 초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만 지켜도 초단기간에 성장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비전공 개발자 학원 출신자들은 대부분 이런 기본들을 잘 안 지켜요. 학원뿐만이 아니라 전공생으로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기본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참고로 저도 사실 기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강사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고 또 포트폴리오 자소서 이런 것들 쓰는 방법도 진짜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끈질기게 물어봐서 또 왔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괴롭히면서 알아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희 학원 수강생들 중에는 선생님들한테 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좀 민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물어보는 걸 자중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 사람의 분야가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의 분야랑 다르니까 안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물어봤거든요. 얻어 걸리면 땡큐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 또는 대학교를 다닌다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무조건 다 물어보세요.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물어보고 욕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욕먹을 각오하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진짜 최대한 많이
많이 물어볼수록 더 많은 꿀팁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조준과 발사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마치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고속도로를 쫙 뚫어놓고 그냥 빨간불 없이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목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계속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단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포트폴리오를 딱 써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어떤 기업에 내가 취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원 수강생들 중에 그 선배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만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못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정확하게 어떠한 요인으로 취직이 되었는지, 포폴은 어떤 부분에서 가산점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약간 감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학원 다니면서 강사님들한테 진짜 많은 그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폴, 자소서, 그리고 이력서에 대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생생하고 바로 앞에 선배로서 잘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이 당시 때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소서를 작성하는지를 알려주면 이걸 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안전빵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정도만 지켜도 나는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아, 이 정도 퀄리티에 나오면 이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저 때는 없었어요. 아, 이러면 꼰대가 되는 건데. 자, 세 번째. 전공자들과 다이다이를 떠야 돼요. 우리가 학원을 이제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은 2년제 전공생, 4년제 전공생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선상에서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바로 취업 전선이고 서류를 낼 때와 그리고 뭐 면접 볼 때 그때 다이다이를 떠야 돼요. 1대1로. 그 인터뷰 한 내용 중에 보면은 목소리 약간 좀 하는 아저씨가 얘기하잖아요. 어? 전공생이랑 자기랑 이렇게 둘이 면접을 봤는데 자기한테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모든 질문 다 했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이 사람을 압도할 정도의 그 포포를 썼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이다이를 뜰 만한 그 정도의 그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줬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전공자들과 이 다이다이를 뜨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6개월 동안에 갈아왔던 그 재능들, 그리고 포폴 프로그램들, 능력들, 이것들을 초극대화 시켜가지고 한 부분에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더 쉽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유니티 개발자니까 유니티와 C샵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4년제 나왔고 유니티 C샵을 하는데 뭐 웹이랑 뭐 안드로이드랑 뭐 다 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개 이렇게 약간 다양하게 다 잘하는데 여러분이 한 분야 유니티 쪽만 이렇게 뾰족하게 잘해버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포포를 잘 정리를 했더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특히 정부 지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전략을 웬만하면 꼭 써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교육 코스는 기초 언어 공부를 먼저 해요. C샵을 먼저 공부를 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만들고 개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하는 단체 프로젝트를 해요. 이제 그게 끝나면 뭘 하냐?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면 뭘 하냐? 이제 원서 지원해야죠.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쭉 이게 한 5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좀 적어도 못해도 한 5개월. 잘 안 써지네요.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6개월째 때 포트폴리오를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쓴다는 건 프로젝트가 끝나서 쓰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중간에 포기해서 쓰는 부분이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하고 또 50은 프로젝트 하면서 간간히 쓰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포폴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뭐 끽해봐야 6개월 수강 기간 중에서 한 2, 3주 정도를 제대로 쓸 수가 있고 진짜 열심히 해봐야 근데 보통 6개월 공부 끝나고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쓰죠.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이 굉장히 높고 또 높은 고위 직책에 있으셨던 강사님들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업의 높은 직책을 맡기도 했었으며 그리고 인사 담당자로서 누굴 뽑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포포를 보여줬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뭘 더 넣으면 된다라는 게 한눈에 거의 보여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6개월 안에 그 교육기간 안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여러 번, 그러니까 자잘하게 많이 준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그 교육을 시작하는 요때부터 포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또 알려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요 정부 지원 교육 코스로 포트폴리오 작성해가지고 원서 놓고 취업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왜 실패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5가지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포맷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포맷이 2가지예요. 크게 워드로 만드는 거랑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워드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도 썼어요. 결국 2개 다 쓴 거죠. 파워포인트에서 시각적인 자료들을 만들고 그거를 워드로 가져와서 정리를 해서 누구나 봤었을 때 흡수력 있게 싹 볼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워드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나 이력서 같은 것도 아예 그냥 한 포맷으로 워드로 묶어 놓으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프린트 해가지고 보기가 편해요. 2번째, 글꼴, 여백, 볼드, 밑줄과 표를 적절히 잘 사용했는가. 자, 지금 위에 2가지는 시각적인 요소예요. 서류를 딱 썼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읽었을 때 흡수력 있게 정보가 잘 들어오느냐. 마케팅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이 2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위에 내용이 올라가야지 반석 없이 내용부터 올라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암만 실력이 좋아도 밑에 이러한 그 마케팅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꼴 어떤 걸 썼느냐, 여백을 얼마나 줄였느냐, 아니면 얼마나 줬느냐, 중요한 거 밑줄과 볼드를 잘 했느냐, 그림이나 아니면 기능 같은 것들 표로 잘 구현을 했느냐, 이런 것들 눈에 보기 쉽게 했느냐. 그게 2번째예요. 3번째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코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석 스타일은 어떤지에 대해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제가 그 심사 기준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그 코드 스타일과 주석 스타일에 따라서 기업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쓴 코드 그리고 주석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안에 반드시 넣는 게 좋습니다. 4번째가 순서인데 이 순서라고 함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도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요? 위에서부터 읽잖아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읽는다는 거는 재미없으면 중간에 안 볼 수도 있어요.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영상 같은 거, 제 영상 같은 거 보다가 중간에 재미없으면 꺼버릴 거 아니에요. 포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재미없으면 던져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필할 만한 거를 최상단에 올려놔요. 최상단에서 흥미가 끊이지 않게 쭉 가면서 제일 밑으로 가면 갈수록 꼬리처럼 연하게 자신 없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위쪽에 보여주고 제일 덜 중요한 걸 최대한 아래쪽에 보여주는 방식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도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흐름. 읽었을 때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 흐름에 대한 것도 좀 이따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약 및 단어 선택. 이거는 인문학적인 부분이 좀 더 크긴 한데 여러분들은 공학도지만 어쨌든 취업을 할 때는 인문학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기업에 지금 팔아야 돼요. 나 사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품을 팔아봤어야지 홍보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라고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서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서류 안에서의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요약을 얼마나 잘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참고로 그 포트폴리오나 자소서 이력서를 보는 사람들은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하시는 분도 보고 개발을 1도 모르는 인사 담당자도 볼 거예요. 그리고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님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야 되는 게 바로 세 가지 서류입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 한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심사 기준인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기준은 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직접 이 심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심사를 당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한테 컨펌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작한 프로젝트에 대한 성실도.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든 학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든 어쨌든 프로젝트를 할 텐데 거기에 얼마나 참가를 열심히 잘 했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이거를 봅니다. 무엇으로? 안에 있는 코드로 보기도 할 거고요. 포트폴리오에 느낀 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같은 걸 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참가를 했는지를 그 경력자들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참여할 때 성실하게 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성실하게 참여를 했으면은 포트폴리오에도 사실 쓸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뭘 빼야 할지 그게 더 관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코드에 대한 기본 이해. 자, 기업에서는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뽑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코드를 잘 하느냐 아니면 기본을 하느냐 이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자기가 쓴 코드를 넣어야 돼요. 만든 메소드를 잘 정리를 해서 그리고 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적어야겠죠. 이걸 왜 만들었고 이것은 프로젝트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협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주석 스타일을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메소드를 만들고 위에다가 그냥 어떠한 기능함 또는 무슨 기능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놓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협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가 썼는지를 적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뭐랑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는 지금 내가 쓰는 거지만 팀 워크를 했었을 경우에는 내가 쓴 거를 딴 사람이 봐야 되고 딴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와요. 반드시 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썼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썼는지까지 적어주면은 박수 쳐줄 만합니다. 근데
제일 뒤에 하나 더 써주면 더 좋죠. 날짜 써주면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누가 수정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를 주석으로 준다? 이러면은 아마 주석 스타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80점 이상은 준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많은 저희 그 강사님들한테 컨펌을 받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타입인데 팀 프로젝트 했었을 때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기능을 적게 했는지, 뭐 많이 했는지, 어떤 사람은 뭐 이 기능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 기능도 참가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안에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팀 프로젝트 할 때 팀으로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를 좀 터득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잘해 놓으면 포트폴리오 안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웠고 이거를 어떤 파트너가 해결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또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아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구나. 포트폴리오로도 이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드 스타일이죠. 본인의 코드 스타일 이거는 약간 케바케인데 본인의 코드 스타일에 따라서 이 회사에 맞고 안 맞고가 또 결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변수명을 설정하는 타입이 너무 잘 맞아.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변수명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드 쓰는 타입이 너무 약간 뭐 씨뿔뿔 타입이야. 아니면 좀 중구난방해. 그러면은 아 우리 회사랑 좀 맞지 않네 해가지고 걸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인트로 부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가 되었군요.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흐름에 맞게끔 쓰면 돼요. 자, 그 뜻은 뭐냐면 두 페이지씩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좋죠.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두 페이지씩 한 장에 인쇄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최대한 두 페이지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자간이라든지 글꼴 그리고 그리고 볼드 타입, 여백 이런 것들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최대한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제 포트폴리오 가장 앞부분엔 제일 자신 있는 거를 넣어놨어요. 지금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걸 제일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때 제일 자신 있는 거를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 포맷은 다음과 같아요. 개발 기간을 적고요. 이 개발 기간 안에는 기획을 며칠 동안 했는지 그리고 개발은 며칠 동안 했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은 심사하시는 분들이 평가하기에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기획을 했고 개발은 이 정도 들어갔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환경 같은 거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개발 인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중에 이 포트폴리오의 내용 요약한 것들 가장 잘 알 수 있게끔 3줄, 5줄 안으로 요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쓰는데 이 기능은 자신이 구현한 것 위주로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5개는 밑에 코드들이 있을 텐데 그 코드 5개 중요한 부분을 목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첫 페이지는 광고지예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만든 프로젝트다라는 거를 처음에 보여주고 그래서 사진 큼지막하게 몇 개 넣어줍니다.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크기를 잘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기획부터 들어가잖아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획단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저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WBS를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거를 통째로 다 넣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요.
막 일자별로 1, 2, 3, 4, 5, 6 이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항목도 굉장히 많고. 근데 작게 최대한 작게 해서 한눈에 마일스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봤었을 때 WBS 썼다 하면 썼구나 할 테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간 동안 뭘 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시각화 시키면 돼요. 파워포인트로 재가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할 때 그 기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마인드맵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알마인드라고 그 알랩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어, 마인드 맵을 통해서 좀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획할 때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두 덩어리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BPMN을 활용한 사용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공이 경영정보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BPMN에 대해서 배웠어요. BPMN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노테이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사용자 입장에서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의 그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저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저렇게 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를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도식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UML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자, 보시면 위에 보이는 이 뭐 게임 매니저, 그리고 뭐 사커, 뭐 플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전부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명이고 클래스 명이면서 스크립트 명인데, 이 아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소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스크립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 그런 다이어그램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UML을 쓰셔도 되고, 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클래스들 그리고 메소드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고, 밑에 있는 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보시기에 좋은 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코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 부분을 보시면 특징이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메소드인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썼잖아요. 그래서 코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코드를 만들다 보면은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좀 더 정갈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그 시점이 오는데, 처음에 프로젝트를 하거나 튜토리얼을 만들 때부터 리팩토링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서, 그리고 주석 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신다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할 때든 튜토리얼 할 때든 주석 쓰는 것과 그리고 리팩토링 하는 걸 습관화 시켜준다면 다음에 찾아보기에도 쉽고, 그리고 고치기에도 쉽고,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발췌할 때에도 수정을 조금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포트폴리오 때문에 리팩토링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마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리팩토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비 지원으로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 진행하신다면 리팩토링과 주석하는 그 습관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능에 대한 그 목차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 목차에 따른 메소드들의 설명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코드와 해설 이렇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그 5가지의 메소드들의 그 기능들 자세하게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만든 기능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분명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든 프로젝트를 하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어야 돼요. 어떤 점이 어려웠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고 그 자세를 또 높게 사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느꼈던 점, 뭐가 좋았고 뭐 힘든 점은 위에서 적었다라면 다른 특별한 거, 뭔가 내가 깨달은 점들, 앞으로는 뭐 기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먼저 미리 기획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기획이 계속 바뀔 걸 염두해서 뭔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좀 더 다양성을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 좋은 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건데, 일단 그 포트폴리오에는 창의적이지 않은 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학원에서 튜토리얼로 배웠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뭐 따라하는 걸 넣었다. 이거를 만약에 넣는 건 좋은데 따라했다, 뭐 공부한 거를 그냥 넣었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걸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클릭하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다. 여기 보시면 왼쪽 좀 엔진 같은 걸 분해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내가 직접 짜서 해봤다. 이렇게 하실 거면 구라를 치셔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구라 안 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코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코드가 없잖아요. 코드가 없는 이유는 제가 여기까지 리팩토링 하기에는 체력이 진짜 후달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려면은 앞에 걸로 조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거만 진짜 빡세게 만들고, 뒤에 부분은 한번 옛날 코드를 까봤는데 주석도 거의 없고 코드 타입도 막 중구난방 타입이어가지고 뭐 찾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뭐 해독하면 해독하겠지만 해독은 되는데 이걸 싹 리팩토링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얘네는 이런 식으로 글로 조지고 그림으로 조졌어요. 이렇게 하면 감점입니다. 안 넣는 것만 못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쓰신다?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코드와 함께 해설을 달아주면서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포포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엄청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소서와 그리고 이력서 쓰는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